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에 우리 증시는 반응했습니다만은 결국 미국 기준금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마음이 급한 연준이 초고속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은 건데요. 한 번도 이른바 빅스텝을 밟은 적이 없는 다음 달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예상해보고 또 대출금리 이자는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며 문제를 지적했던 임금 피크제 후폭풍이 거셌는데요. 오늘은 KT 전현직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눈에 띄는 묵직한 판결들을 모아서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KT 관련 법원 판단부터 알아보죠. 법원이 오늘 KT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네, 재판부는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나이 차별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난달 한 번 중대 기로였던 대법원 판단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에 더 관심을 모았는데 나이 차별이라 볼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쉽게 말하자면 임금 피크제 도입 절차나 그 내용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세 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내용 측면을 먼저 보자면 재판부는 우선 KT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 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당시 영업 손실 등 경영 사정을 고려하면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을 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의결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가 밀실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조를 대표해 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재선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약에 반한다거나 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KT가 7년 전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는데요. 1심 법원은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사측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앞서 언급했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점은 뭡니까? 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정년 유지형 사건이었습니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2년 연장한 KT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실제 임금 피크제가 무효인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었는데요. 이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삭감폭 등 노동자가 입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가 적정한지 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T 사건의 판단 근거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대법 판례가 하급심 판결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선고 사건이 다른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소송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임금 피크제 관련 KT 노동자들의 대규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KT의 임금 피크제는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늘 선고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 피크제 관련 첫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 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4가지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기준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임금 피크제의 타당성입니다. 만약 회사가 실적 등을 이유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임금 피크제 대상의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면 타당성이 인정되겠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업무 달성률이 높은 경우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비교적 많은 성과를 내는 연차에 임금을 삭감한다. 타당성에 맞지 않겠죠. 두 번째는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도입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과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특정 연령대의 임금을 일시에 대폭 떨어뜨리는 경우를 불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불이익도 문제지만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가도 관건입니다. 업무량이나 내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급여만 줄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 임금 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테면 임금 삭감분이 청년 채용에 쓰였다면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임금 피크제를 지적했지만 도입 유형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 구간만 정한 정년 유지형, 그리고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 동안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 연장형입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은 정년 유지형에 대한 판결이었고 이번 KT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정년 연장형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임금 피크제 유형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KT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겨둔 만큼 임금 피크제 유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박석원 앵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달 대법원 판단 이후 가장 먼저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이번엔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기업 노조들에서도 줄 소송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조계 소식 이모저모 전문가와 함께 좀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아까 그 대법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고 상급심 판단 이후 첫 나온 하급심 판단이라 더욱더 주목을 끌었는데 일단 이번 KT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연령 차별이 아니다라고 봤네요. 뭐 방금 앵커가 정말 설명을 잘했는데 저희들도 뭐 이걸 두 문자로 외우고 있습니다. 타불보합 이래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불이익이 있느냐, 보상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졌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최초에 이제 판례와 좀 다르게 정년 연장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56세에서 뭐 60세, 63세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심이죠. 아직 하급심 판례지만 임금 피크제에 효력이 있다. 연령 차별이 아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낮추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내자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타불보합. 타불보합. 저도 맨날 이게 뭐, 안 예. 외워져가지고 타불보합. 자, 타불보합을 앞서 그 박석원 예. 앵커 정리를 했고 정년 유지형과 정년 연장형에 대해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자, 이 부분을 좀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대법원 판단하고 이번 판단하고 좀 다른 게 바로 이 유지형과 연장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희 공공기관도 임금 피크제 대상인데 네. 나이가 한 56세부터 58세, 60세 그 정년을 앞두고 이제 임금을 10% 내지 5%에서 한 10%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제가 58세 되는 하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5%를 삭감하면 95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라는 게 임금 피크제고 네. 이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임금은 깎으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정년 유지형이 있고 임금은 내리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60세에 네. 정년 연장이면 야 5%씩 깎되 너의 정년을 63세까지 3년 더 연장해 줄 테니까 그 깎는 거 좀 우리가 이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임금 피크제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네. 우리가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있는데 네. 이 고령자 고용법에 보면 임금을 기준으로 이유 없이 그냥 임금 등 이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면 과연 임금 피크제라는 게 일은 그대로 하면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으면 좀 일은 하는 일의 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과연 이게 합리적이겠느냐? 그래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KT 사건은 그게 아니라 정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명시한 임금의 효력 기준인데 아까 타불보합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목적이 정당하냐, 그다음 필요하냐,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뭐 일정 기간 너무 넓지 않느냐, 그다음 대상 조치의 적정성이 있느냐, 감액된 재원에 제대로 된 돈을 쓰이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논점으로 지금 자, 삼고 세 번째 있습니다. 대상 조치의 적정성이 바로 보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보상 측면에서 오늘 1심 판결은 정년 연장 자체가 보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법원이 말했던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네, 얘기가 네, 되겠죠. 네.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1심 하급심 판결이라서 저는 1심 하급심 판결도 존중받아야 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사실 심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 정년 연장이 된다면 네. 정년 연장을 통해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원래는 60세에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63세까지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삭감했는 것만큼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3년의 이익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면 결국 연장하는 것만큼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 건데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게 이 임금 피크제에 반드시 결부된 필요적 조건이면 저런 해석이 가능한데 네. 회사에서 어차피 이제 고용을 조금 더 늘리고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정년 연장은 정년 연장대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임금 피크제에 들어갔으면 100만 원 받다 95만 원 받으면 일도 5% 줄어들어 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 받다 90만 원 받으면 10% 일이 줄어들 가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근데 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90% 정도 일을 했는데 회사에 주는 성과는 아웃풋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성과를 훨씬 더 많이 줬는 사람에게 과연 임금을 삭감하는 게 이게 정말 적정한가?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숙련된 노하우가 회사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 그제 사무직이야 어차피 오늘이나 내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걸로 월급을 받지만 숙련된 기술공은 10년 기술공하고 20년 기술공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숙련된 기술공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임금 피크제와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쭉 설명하셨는데 법조계에서도 일단은 임금 피크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고 또 관련해서 또 포럼도 잇따라 개최하는 등 법조계에서 좀 분주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나온 판결은 1심이거든요. 네네. KT 노동자들이 어떻게 좀 항소심에 나설지는 아직 들어온 소식이 없습니다만 후폭풍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숨은 돌렸겠죠. 사측에서는. 네.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년 연장이 임금에 대한 보상책이다라는 기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어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주어지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삭감했는 그 금액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정년은 3년 연장하면서 임금의 삭감폭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든가 좀 많이 낮추었다든가 네. 이런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대부분 다 공공기관이나 또 특정 어떤 기관에서는 정년을 픽스를 하면서 임금을 낮춘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의 도입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임금을 좀 낮추고 그 임금폭만큼 새로운 청년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년을 픽스를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좀 후폭풍은 굉장히 좀 심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의 어떤 갈래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노사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KT 경우도 이제 노사 합의가 6번. 있었던 네네네. 것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은 의결총회에 거치지 않고 노사가 밀실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예. 자, 합의의 기준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노사 합의의 기준. 사실 이게 노사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로 이게 적법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 고용법은 분명히 임금 외의 임금 등 나이에 의해서 합리성 없는 차별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네. 법의 위반인 것이
노사 합의로 인해서 적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합의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네.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또 주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 2019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임금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문제는 이제 주거 또 금융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19년 12월 16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 한 3가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라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화했어요. 9억짜리 정도의 주택에 대해서는. 또 가장 심한 부분이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네. 그다음 DSR이라 그러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제가 그 당시 2019년 지금도 기억나는데 12월 16일 저걸 보면서 제가 집을 마련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강화책이 만들어졌는데 저 중에서 과연 시가 15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없이 구입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소원에서 저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개 변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일단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 입장은 재산권 제한이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편하게 주신다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으면 집 사는 건 제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 제한하도록 헌법에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률의 제한이 아니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런 정책을 우리가 펼치겠다라고 해서 행정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법률 유보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재산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비해서 헌법소원을 주장하는 분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여기에 정부 측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에서 행정 지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온도를 낮추어서 파세요라고 권고나 지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 지도니까 이거는 법률의 유보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이라는 거는 이미 보장받는 재산권을 의미하는 거지 재산권을 취득할 기회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 측 이제 주장과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의 이제 주장인데 이 주장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맞는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금융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른바 영끌에 나서는 등 주택시장이 좀 과열을 보였고 정부 조치도 장수와 대상을 한정해서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맞선 측면이 있고 이 충돌하는 지점을 놓고 이제 양측의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듣고 나서 심리를 거친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현재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출 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판단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어떤 그 행정 지도가 철폐가 되면 소외 이익이 없잖아요. 이미 내가 뭔가 다투고자 하는 목적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시가 15억 이상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정부 정책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외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주택 정책에서 이런 어떤 제한의 조치가 아니라 아예 100% 금지하는 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행정행위의 반복성이 있다면 그 반복성을 막기 위해서 상징적 의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적법한 어떤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 혹은 반복의 위험성이 있으면 본안 판단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경북 구미 사건 좀 알아볼 텐데 이른바 여아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의문을 갖고 다시 재판하라.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결정했거든요. 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지 잠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다시 판단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 이유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성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석 씨는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의 친어머니입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 숨진 아이를 낳았고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2018년 2월 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입사한 뒤 3월 말까지 단 6일만 제외하곤 모두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증거로 제출된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면 출생 당시와 검찰이 특정한 아이 바꿔치기 시점보다 일주일가량 뒤에도 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문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석 씨는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를 친딸이 낳은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를 한 뒤에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씨는 또 실제로는 자신의 아이지만 딸이 본인이 출산한 것으로 알고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몰래 묻으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인데요. 이건 앞서 모두 인정을 해서 대법원에선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석 씨의 딸이자 숨진 3살 아이의 언니인 김모 씨는 이미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김 씨가 낳은 그러니까 바꿔치기 된 아이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워낙 파장과 좀 충격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미 여아 사건을 기억을 하는데 앞서 우철희 기자가 준비한 가족 관계들을 한 번 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고 워낙 네. 인물도 많이 등장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판결의 핵심은 여아아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성모 씨는 맞다. 친모는 맞는데 그것만으로 아이를 빼돌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 가계도를 갖고 제가 조금만 더 쉽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김 씨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김 씨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가 네. 키우고 있었는데 이 키우는 아이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김 씨가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었으니까 김 씨가 아이에 대한 영아살인죄라고 갖는 게 이게 그냥 첫 번째 팩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이제 경악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이 김 씨의 아이가 아닌 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김 씨의 아이가 아니면 이게 누구의 아이지? 라고 보니까 김 씨의 어머니의 아이였는 거예요. 네, 화면상 지금 예, 구속된 그렇죠. 석 씨, 예, 석 씨의 성모 씨. 아이니까 이게 정말 얼척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장모가 그러니까 석 씨, 김 씨의 어머니가 지금 그 아이를 출생을 하고 출생한 아이를 저 김 씨가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언니가 동생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기의 딸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되었고 이게 계속 일파만파의 영향이 미쳐졌는데 석 씨는 지금도 주장합니다. 나 아이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뭐 굉장히 키메라 정우군 뭐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지만 오늘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석 씨가 아이를 출생을 했고 출생한 아이가 사망한 건 맞다. 맞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김 씨가 출생했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출생했는 아이와 그다음에 석 씨가 출생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이 바꿔치기 했는 게 입증이 안 됐다. 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석 씨가 2가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고 하나는 뒤에 있는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숨기겠다고 해서 사체 사체 은닉의 그 혐의가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만약에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혐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사체 유기 정도만 나오면 석 씨가 자칫 잘못하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파기환송되는 그 고등법원에 있는 검사는 대법원이 이야기했던 바꾸어치기 했는 것, 즉 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바꾸어치기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니 어떻게 바꾸어치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법원을 설득해라.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저 마음이 아픈 거는 네. 분명히 김 씨가 아이가 바꿔치기 했으면 진짜 출생했는 아이는 지금 우리가 몰라요. 아까 그 화면에서 실종됐던 예, 실종됐는 그 아이의 생사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나와 있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그 실종된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지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는 수사를 끝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앞서 모두 인정을 해서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고 했고 석 씨가 지금 끝까지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DNA 결과가 잘못됐다는 건지 일단 대법원은 간접 증명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추가 심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석 씨가 출생한 아이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지금 이야기했는 게 그 아이 사망한 아이가 네. 석 씨의 아이는 명확하다. 그건 DNA 판단상 명확한데 간접 증명으로 확인되는 거는 출생을 했으니 출생했는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니냐. 네. 그걸 누가 바꾸겠느냐. 즉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그 김 씨가 출생했는 병원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석 씨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접 사실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를 바꾸어치게 했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 그래서 석 씨가 출생한 아이라는 그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DNA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 바꾸어치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방법을 입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부분의 입증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추가 심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 많은 부분을 수사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미진한 수사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지적했으니까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석 씨가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석 씨에게 맞는 책임의 형량을 부여해야 된다는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한 대법원 얘기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좀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김 씨의 딸의 행방, 실종된 그 딸아이의 행방,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또 형량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솟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여당은 오늘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위에선 유류세와 할당 관세 조정 등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당정대 협의를 진행했던 여당에서 오늘 물가 대응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고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당내 꾸려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 관세 부분에 대한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류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과 또 유류세와 할당 관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를 휘발유 37원, 경유 25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품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할당 관세의 품목과 할당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실패한 MB 정책의 시즌2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복 수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백은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서 민주당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죠?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백윤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더욱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권이든 자기와 뜻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마음이 부정부패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 역시 대검찰청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윗선과 또 이재명, 백현동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거 막 동시에 하잖아요.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민주당은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의 보복 수사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큐 시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제2부속실 폐지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조금 전 김건희 여사가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한 것처럼 최근 들어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 예방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인을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의 비판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사적 관계로 얽힌 인사들이 공적인 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시킨다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적 관계를 공무에 개입시킨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 의한 비선이 공무에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사유화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당 안에서도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공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논란에 그간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 직답을 피해온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어민주입니다. 재작년 9월 연평도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해경 발표 내용 보면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번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작년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숨진 지 21개월 만인데요.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설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섣불리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유감 표명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빚 때문에 월북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브리핑 전에 정부가 유족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과 해경 측은 유족 측에 이 같은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족 측에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를 간단히 전했는데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유족 측이 일부 승소한 사건 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앞두고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도 고인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의 명예가 일부 회복됐다는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자료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 기록물은 여전히 열람할 수 없다며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던 당시 해경 지휘부 등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관련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성남시청 압수수색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금 전 오후 3시 10분쯤 마쳤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도시계획 관련 여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시장실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균형발전과 정책기획과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과 대표 자택,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씨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4군데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의혹은 해당 아파트 개발 당시 용도 변경이나 임대 비율 설정을 두고 특혜가 있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아파트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가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된 뒤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또 원래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계획됐지만 지난 2015년 11월에는 민간 임대가 10%로 줄어든 대신 분양주택이 90%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개발 회사로 영입됐는데 그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고 김 씨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며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공공기관 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 센터 부지 등 공공기여를 고려해 민간 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본격화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5월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관련 의혹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요. 감사원은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배당했고 성남지청은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도 해당 의혹을 고발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국회의원과 관련해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GH압숙소 비선 캠프 의혹,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강제 수사가 없었던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최초 의혹 제기 뒤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번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41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에 직면한 미국이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올렸습니다. 2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인데요. 연말까지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단계 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뛰게 됐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몇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2%로 올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지목했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충격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선을 그었지만 높은 물가에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같은 자이언트 스텝 예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우리 증시는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세계 곳곳에 긴축 신호가 분명한 상황이라 추세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제 뒤에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보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장 시작과 동시에 1%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시장 내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한때 2,500선을 찍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0.16% 오른 2,451.41로 마감했습니다. 뒷심이 딸리긴 했지만 그래도 7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마감하면서 반등에는 성공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온 외국인은 오는 한 1,5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800선을 내줬던 코스닥 지수도 0.34% 소폭 반등해 하루 만에 800선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미국발 긴축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면서 낙폭이 컸는데요. 이런 하락 뒤에 상승세를 보이는 기술적 반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최근 급락세를 보여왔던 가상자산 시장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2,80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섰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대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10원 넘게 하락하다가 이후 내림폭을 줄였고요. 4.9원 내린 1달러에 1,285.6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제하려는 긴축에 대한 걱정도 남아있어 금융시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국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해 금융과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은 오늘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큰 폭의 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겹치며
복합적인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데 참석자들의 인식을 함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곡물의 농산물 값이 오르면서 이를 사용해서 만드는 공산품 가격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상인도 물건을 사는 사람도 오르지 않은 상품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도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 오른 게 없다. 자, 최근 식자재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전해주시죠. 네, 품목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소에서 보통 사용하는 18리터 크기의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의 현재 가격은 69,000원인데요. 1년 전 27,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마요네즈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요네즈의 가격은 9,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을 따져보면 무려 50%에 달합니다. 당분간 잡채를 해먹는 것도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당면 1kg의 가격은 20%나 올라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특정 품목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게 상인의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품목이 아니고 모든 제품이 많이 다 올랐어요. 손님들이 오셔갖고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워 하시고 고추장과 된장 등 곡물과 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간장 모두 가릴 거 없이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밀가루 20kg은 18,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무려 10,0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근처에서 고추와 참기름, 참깨 등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고추는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입 고추 1kg은 10,000원에서 30%나 오른 1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걱정도 커지는 상황인데 상인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숨통이 트일까 기대했던 상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매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마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마진율을 기존과 똑같이 적용하면 비싼 가격에 손님들이 혹 발길을 끊진 않을까, 사는 양을 크게 줄이진 않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인상분을 함께 감당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분간 물가가 더 오를 거로 예상돼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도 물건을 집었다가도 가격을 보고 내려놓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공산품 가격을 올리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릴 정도로 밀과 같은 곡물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이후 인도도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상 기후로 미국도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우리나라 역시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에 타격을 입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뭄 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닌 만큼 정부의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콩기름에 마요네즈까지 우리 물가 얘기를 이렇게 먼저 해봤고 다시 한번 미국 기준금리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파장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새 정부 5년의 경제청사진도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왜 했는지는 좀 많이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 얘기를 좀 오늘 할 텐데 결국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추가 인상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것인가, 그렇다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오늘 좀 들여다볼 텐데 자 먼저 28년 만에 조치한 자이언트 스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불과 지난주였었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0.5%포인트 인상 정도로 그냥 다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었죠. 8.6%가 발표되자마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또 여론도 비등했었고요. 그때부터 자이언트 스텝, 이 0.75%포인트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장 어제 아침에 제가 페드워치에 들어갔을 때는 99%였습니다. 그러니까 0.75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고 네. 실질적으로 그게 단행이 됐던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 이제 7월이죠. 어떻게 할 네. 것인가. 그리고 연말까지의 궤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쳐다보지 않겠다. 물가 잡는 거 하나만 보겠다라고 하고 당장 다음 달에도 0.75% 가능 포인트 인상의 가능성이 높고 못해도 0.5%포인트다. 뭐 이렇게 네, 암시를 지금 했습니다. 평론가님 옆으로 한미 기준금리 추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0년 3월부터는 쭉 제로금리였어요. 네.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달에 빅스텝이 22년 만에 있었고 네. 이번에 초고속 금리 인상 카드까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뭐 제롬 파월 의장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적절할 것이다 하면서 강한 의지 표출하기도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또 앞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등장을 연출했거든요. 네. 주식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거 두 가지, 또 주식시장의 뭐 불문율 다 설명되는 두 가지 치트키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선반영, 두 번째가 불확실성 제거인데요. 예. 실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 두 가지가 일단 적용이 된 겁니다. 일단 선반영 같은 경우에는 0.75%포인트 인상 자체가 갑자기 나왔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을 텐데 예.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99% 정도 뭐 이해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선반영됐다. 두 번째가 그동안에 얼마 올릴지 그리고 다음 달 어떻게 할지 연말까지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실은 긴가민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네. 실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이제 예. 긴축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뉴욕 증시는 급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오늘 우리 증시를 좀 보면은요. 네. 급등으로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이 날린 채 그냥 예. 뭐 소폭 반등의 끝이 났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든가 뭐 여기서부터 새로운 뭐 희망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봐야 시장이 좀 다시 뭐 제대로 된 상승다운 상승을 할 텐데 네. 물가가 꺾여야 됩니다. 예. 지금 8.6이 나왔잖아요. 네. 그 전전달 8.5가 나오고 그 다음 달 8.3이 나왔을 때 그만큼 떨어졌을 때도 정점을 찍었다 피크아웃이다라고 해서 주식이 조금 꿈틀댔다가 네. 이번에 8.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서 완전히 물가 상승이 압도를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은 8.6%보다 훨씬 밑, 그러니까 8%도 깬 한 7자는 봐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이 정도는 떨어져 줘야 그래도 우리가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인상폭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네. 뭐 앞으로 있는 4번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인상할 것이라는 기조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떻게 따라가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좀 꼬인 문제가 되죠.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뭐 당장 이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네. 연말까지 연준은 뭐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나 그때그때 바뀔 수는 있지만 네. 지금 3.4%라는 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연말 이제 기준금리를 예상을 한 겁니다. 지금은 1.5에서 1.75인데 네. 연말까지 3.4까지 올리겠다. 끌어올려야 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음 달에 0.75를 올린다고 쳐도 예. 그리고 이제 3번이 더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0.5씩은 가야지 이제 저 3.4라는 게 나오니까 네. 보다 2배입니다. 예, 엄청난 긴축이고 엄청난 금리 이제 인상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공은 우리나라에게로 넘어오는데요. 네. 지금 표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1.75 이달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4번이 남아 있는 건데 미국이 3.4라면 우리도 앞자리가 3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실은 0.25에 익숙해져 있고 네. 0.5라는 빅스텝도 한국은행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하고 미국의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창용 총재도 뭐 금리 인상 기존 이어가겠지만 빅스텝은 조금 우리에게는 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예. 한국은행도 거의 제 생각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6월에는 금통위가 없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이 7월부터 11월까지 4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도 그럼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장 7월은 거의 0.5%포인트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9월은 없습니다. 10월, 11월, 12월도 없는 상황이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물가만 잡히면은요. 예. 금리 안 올립니다.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금리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두 가지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한미 기준금리표를 보여주시고 지금 기존에 보면 일반적으로 대체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졌고 이제 이게 역전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앞으로 예상하는 건데 만약에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면 일단 하나 예상되는 부분이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부분. 네. 그럼 또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순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뭐 언론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네.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네.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있는데요. 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돈이라는 거는 이자 더 주는 대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기자적으로.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고 미국이 더 높다면 달러라든가 이런 외화들은 미국으로 향해 가겠죠.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없죠. 얘기죠. 굳이 네. 저기가 이자를 더 주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지가 않겠죠. 그럼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달러가 빠져나가면 실은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원화 약세가 되면 여기까지도 뭐 그렇다 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이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자재가 안 나니까 뭐든 뭐 가스든 석유든 사와야 되는데 원화가 약세면 수입 물가가 또 엄청 오르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겠죠. 그럼 한국은행은 또 더 기준금리를 기준을 더 오를 강하게 거죠. 높여야 되겠죠. 경기는 더 나빠지게 침체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은행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튼튼하고 뭐 원화의 위상도 높아지고 괜찮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주식만 팔아도요. 매일 주식만 팔아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80원, 1290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금리 역전으로 우리가 적어도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거나 높아야 된다라는 것은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특히 최근에 수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외환 환율은 계속 또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미국도 지금 경기는 위축되겠지만 인플레는 잡아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와 미국이 다릅니다만 우리는 어떤 판단을 좀 했다고 보십니까? 좀 간략히 요약한다면요. 우리도 네.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왜 기회를 놓쳤느냐. 아, 주식시장도 좀 보호해야 되겠는데 경기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눈치를 보다가 네. 애써 물가 상승을 외면한 것이고요. 예. 이제서야 물가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제 뭐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물가 잡겠다.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국내 부작용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나 지금 13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7% 금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서민들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는 예상도 했던 것이고요. 그동안에 좀 뭐 기준금리를 못 올릴 거야, 덜 올릴 거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고요. 예. 네.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요. 오늘자로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정금리는 뭐 완전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5년간 고정으로 갔다가 다시 뭐 고정이냐 변동이냐 예. 판단하는 건데 상단선이 7자가 나왔습니다. 고정금리도. 예, 고정금리에서.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우리의 기준금리가 뭐 꼭 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인플레가 계속되고 미국도 계속 오르면서 연말에 3자를 본다면 3%대까지 간다면 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가 연내에 열리는 거거든요. 자, 네. 8% 네. 시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예시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한번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예상 금융 비용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예, 이제 저게 뭐 만기가 얼마고 얼마 빌렸느냐 뭐 다 네. 다르겠지만은 이제 만기 30년으로 해서요. 저 한 14억, 이제 15억 이상은 지금 대출이 안 나가니까요. 네. 예. 14억 7,500을 맥시멈으로 잡고 한 4억 정도를 빌렸을 때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4%대에 아마 영끌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빌렸는데 네. 이제 저 금리가 7%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내가 갚아야 대출 원리금 30%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배인 8%대로 가게 되면 40%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한 230만 원 정도 부담이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뭐 7% 8%까지 간다면 이게 이제 300만 원대를 매달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반 매달 가족은 100만 원 넘게 더 내는 더 거예요? 내는 되는 네.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렇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가계의 부담은 또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영끌 쪽의 비명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 부담도 그렇고
경기 침체 우려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이 세 개가 궤를 같이 합니다. 예.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게요. 잘 보시면은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걸 잡으려고 금리가 높아지는 예. 고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또 금리를 높이게 됐냐? 우리 원화가 약해지는 또 이런 고환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환율이 되면 다시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물가를 또 높이는. 네. 그래서 이 삼중고라는 것이 늘 나오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때는 어떤 거 하나를 커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중에서 가장 원인이라고 하면 물가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물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중앙은행도 우리 한국은행도 실은 금리를 막 왜 저렇게 높여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실은 일리도 있죠. 네. 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국제유가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저렇게 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곡물 가격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예. 실은 기대 인플레라는 그러니까 경제 참여자들이 1년 뒤에 물가 또 오를 거야, 또 오를 거야 하면 마치 자기 암시처럼 경제라는 것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가 지금처럼 뭐 6%대가 나와버리면 아무리 유가를 잡아도 딴 거에서 좀만 뭐 터지면 또 물가 올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 특히 우리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은 그 기준 기대 인플레를 정말 완전히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금리를 또 강하게 빠르게 높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경제 수장들도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모았는데 소비자 물가가 지금 5.4%까지 올라 지난달 같은 경우 서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육자는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또 하나의 딜레마가 이제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인데요. 이게 좀 묘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부도 민간 기업이다, 시장 자율로 가겠다, 뭐 그런 이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규제를 완화하겠다. 근데 지금 전기 요금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눌러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국민에게 미치는 여파가 크고 물가 상승에도 뭐 영향을 주니까. 네. 근데 한전이라는 데는 공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곳이고요. 이게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면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뭐 예. 연료비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 전기요금도 시장에 맡겨야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장에 7, 8, 9, 3분기에는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6%대는 훌쩍 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는 또 잡아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 여부보다 인상폭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상폭. 그렇죠. 뭐 인상폭 뭐 한전도 뭐 오늘 요구도 하고 네. 뭐 그랬을 텐데 네. 뭐 키로와트 뭐 3원 뭐 5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인상폭은요 한 번 열면 즉 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한전도 전기료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올린다라는 게 열면 글쎄요 앞으로는 뭐 계속 쭉쭉 맞춰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올리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뭐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간에 가능한 충격은 좀 덜 주면서 물가를 잡아야 될 텐데 민간에서도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까지 지속될 것이냐,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기대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좀 나아집니까? 한국은행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내년 1분기까지를 간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악성이거든요. 예. 이게 뭐 공급 쪽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급에다가 수요에다가 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된 것이고요. 실은 이 석유 시대,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시대가 아니라면 예. 산유국들이 진작에 증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산유국들도 지금 석유의 종말을 앞두고 마지막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증산을 안 해줘요. 네. 뭐 누가 압박을 하고 미국이 뭐라고 해도 안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인플레를 깰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빛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린 이런 생각하죠.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결되면 예.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네. 그럼 당장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 갖다 써줘야 됩니까?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데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처분도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플레가 당장 꺾일 거야라는 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뭐래도 하나 좀 하락의 조짐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저는 하나만 꼽자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일단 WTI 기준 배럴당 $100 밑으로 내려와 줘야 아 이제 좀 물가 잡혔네.
금리 상승도 덜하겠네. 네.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앞서 미국에서 6자를 봐야 된다고 하셨나요? 네, 7자요. 7자였나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7%. 7자. 이런 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아마 이 질문이 제일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네. 제로금리 시대를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돈이 너무나 시중에 많이 불어나서 유동성이 풀려서 겪은 또 경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에요. 고금리, 고물가 시점에서 네.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뉴스를 바라보는 시점? 이런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티는 끝났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잔치는 끝났다, 파티는 네. 끝났다. 파티가 끝날 때 많이 나오는 경제 주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네. 무슨 회식 자리에서도요. 파티가 끝날 때 그냥 이쯤에서 확 집에 정리하고 집에 가는 분도 있지만 끝까지 남아서 안 끝났을 것 같아. 네. 파티를 더 누릴 것 같아라고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티는 끝났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이제 그동안에 내가 어떤 부족한 분들을 뭐 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 그런 쪽으로 나의 생활이든 투자든 모든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유동성 잔치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네, 어렵다고 했는데 쉽게 답변해 주시네요. 네. 네, 뭐 상황을 좀 수습하고 현재 뭐 경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은 멈췄지만 건설 현장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멘트 공급 중단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골재와 철근 등 공사 부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패널 옹벽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의 공장. 벌크 차량이 일주일 만에 시멘트를 싣고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시멘트는 곧바로 사일로라고 불리는 저장 탱크로 옮겨지고 골재, 철근 등과 혼합돼 제품 생산 과정을 거칩니다. 일주일 만에 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아직은 30% 회복에 불과합니다. 보강토 옹벽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공장 시설은 이처럼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하루 75톤씩 들어오던 시멘트가 수급이 달려 당분간은 25톤밖에는 반입이 안 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던 지난 일주일간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던 데 비하면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동안의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1,800여만 원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세워놨기 때문에 한 1억 원 이상 생산 제품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요, 한 일주일 이상 시멘트 공급을 사이로마다 다 받아야 되고요. 아파트 건설 현장도 예전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며 중단됐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부자재 수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자재 공장에 원자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에 다시 생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 이제 자재가 반입되는 시점이 일주일 그 이후에 반입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시멘트 생산 차질과 출하 중단에 따른 시멘트 업계의 매출 손실은 912억 원, 레미콘 업종의 피해는 4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소업체들 가운데 82%는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아까 정철진 평론가가 주목하라고 했던 대목이죠. 국제유가.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36%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63% 올라 앞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악재에 물가도 치솟고 있어 위기 경고 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광산품과 화학 제품의 수입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나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23.5%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내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6%까지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2%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은조차도 6% 물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 속의 한국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제주 경마장에서 출전 예정인 말의 번호와 이름을 달고 다른 말이 경주를 뛰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사회 측은 해당 경기가 무효가 아니라며 바뀐 말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만 돈을 돌려주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제주 경마장에서 열린 경마 경기. 경주리 900m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가왕신화는 그 뒤쪽에서 3-4-2-3. 여기에 출전한 말 가왕신화가 알고 보니 아라장군이라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가왕신화는 사세의 젊은 앞말로 8번 출전하면서 2번 우승에 인기가 많아 해당 경기에 걸린 막권의 25%인 3억 원이 팔렸습니다. 반면 아라장군은 7살짜리 백전노장 수말로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김새와 무게, 털색 등이 다른 두 말이 바뀌어도 몰랐던 이유는 뭘까? 원래 경기에 나서는 말들은 경기 전 2차례 검사를 거치며 마이크로칩 등을 확인해 출전마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경기도 앞서 검사가 진행됐지만 경기에 뛸 말이 바뀐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근 마필관리사 파업으로 검사 절차가 줄었다 해도 돈이 걸린 경마 경기 출전마에 대한 검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반말, 순말 구분하고 이제 모색 보고 마이크로칩 찍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말이 뛴 경기는 무효일까? 마사회 측은 해당 경기가 유효하고 법과 규정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경기를 무효로 하고 전체 막권 판매 금액 12억 원을 환불하는 게 아니라 말이 바뀐 줄 모르고 가왕신화에 걸린 3억 원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경매 시행 전반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환불한 것에 대해 해당 경기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말이 뛴 경우 발매된 막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을 경우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마사회법 10조 3항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사회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감사를 하는 만큼 감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제19 감사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구경찰청은 회원 수가 14만 명에 이르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운영진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여 동안 경기도와 인천 등의 사무실을 차려두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업주들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복용한 10대와 20대 모두 5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판매자 8명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 이른바 나비약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강원과 경북에 있는 병원을 돌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SNS를 통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다친 40대 여배우 A씨가 전날 밤 경찰에 3차례나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 B씨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2번째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자 3번째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돈 40억 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농협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농협 직원인 30대 A씨는 자금 출납을 관리하는 신분을 이용해 올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고자금 40억 원 가까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액의 대부분은 스포츠 토토 복권과 주식, 코인 투자로 탕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감상동 지하철 죽전역 2번 출구 앞에서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60대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병원이나 요양원 면회가 제한됐던 시기,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며 환자와의 만남을 자제했는데요. 바로 이때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족들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난 여성. 발가락 끝과 엉덩이 주변 피부는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88살 최봉래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호흡이 가빠져 의정부에 있는 A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차긴 했지만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시술하신 분이 어머니 합병증 안 오면 100살 넘게 사시고 치료 잘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최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신장 질환자였던 최 씨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몸 곳곳에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몸에 온몸에 다 만시창 해놨더라고요. 염증에 욕창에 발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병원 관계자도 최 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제 상담을 2주 동안 이제 치료가 아무것도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고 이제 뭔가를 더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거라도 어떤 기분 내용이 더 안 되는데 일단은 더 악화가 된 상태이고. 팔다리 여기저기에 먹는 것처럼 시커먼 상처가 난 걸 본 가족들은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한다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악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한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만 주장하시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실 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린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 가족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종합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의료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이 화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러시아군에 밀리면서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이었고요. 러시아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에 화력을 퍼부으면서 주민들 대피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고정밀 순항미사일인 칼리브르 4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표적은 우크라이나의 군 시설입니다. High-precision long-range caliber missiles near Pryluki, Chernihiv region have destroyed Ukrainian arsenal of artillery weapons and ammunition. In addition, high-precision air-based missiles have hit 11 areas of Ukrainian manpower and military equipment.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민간 시설에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포크롭스크의 민간 거주 지역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Столб дыма и все, пыли. И все повалилось. Все были в огороде, так что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민간인 대피도 본격화됐습니다. 리시찬스크에서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Тем более подумайте за детей. Вот что он должен жить тут в страхе, слушать это самое.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는 러시아의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习近平强调，中方始终从乌克兰问题的历史经纬和是非曲直出发，独立自主作出判断，积极促进世界和平，促进全球经济秩序稳定。各方应该以负责任方式推动乌克兰危机得到妥善解决。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공조와 상호 지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포대를 보면 러시아가 규모에서 확실하게 앞선다면서 대포수가 더 많고 화력이 더 세며 사거리도 더 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엄청난 사상자로 고통받고 있고 지휘체계, 보급, 사기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반전의 실마리로 러시아군의 취약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나토 회원국에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후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함 로켓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포, 곡사포 등 중화기와 포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과의 치열한 포격전 속에 중화기와 포탄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물과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에 2억 2,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intensify our shared commitment to Ukraine's self-defense, and we must push ourselves even harder to ensure that Ukraine can defend itself, its citizens, and its territory. 나토는 이달 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Allies are committed to continue providing the military equipment that Ukraine needs to prevail, including heavy weapons and long-range systems.
10억 달러 무기 지원은 전쟁 발발 이후 발표된 여러 지원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 종전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토 수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그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러시아 침공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키이우 외곽 도시 주민들인데요. 처참해진 고향의 모습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고향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희망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키이우 현지에서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은 키이우 북서쪽 외곽 도시 보로잔카. 두 동강 난 아파트 바로 옆 위태롭게 서 있는 아파트에서 정리에 나선 주민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 여기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는. 폐허가 된 아파트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청소에 여념이 없는 주민 짠나를 만났습니다. 짠나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키이우 도심의 아들 집으로 피난을 가 화를 면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Уже Іванків був окупований і вже танки, вже їхали сюди до Здвижівки. А 25-го вже був окуповане Шибино і Здвижівка, вже та сторона вся була окупована. 하지만 자신의 고향 보르잔카가 쑥대밭이 된 걸 알게 된 당시의 충격은 잊지 못합니다. І коли виставили, що розбомбили Бородянку, що можна відчувати? Я сутки мовчала, добу мовчала, тому що я... 석 달 만에 처음 고향집에 왔다는 짠나는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전쟁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І ми їхали по мосту, по насипному ж цьому, і в руїнах, і навіть сьогодні ми приїхали знову в Бородянку врано. 부차시의 지역 방송사에서 일하던 알렉스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온 주민들과 도시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people came back. They started to rebuild everything. They started to repair, to make Ukraine even greater, even better than it was. 지금 전쟁의 포화는 동부전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등 중서부 도시의 시민들도 무너진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전장의 군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또 외교 단절 상태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유 증산 독려를 위해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고율 관세를 매긴 중국산 제품은 2,200개에 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고육책을 꺼내든 겁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1.3%포인트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곡물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임시 곡물 저장고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장악으로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을 여기로 옮겨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So we can transfer it from those cars into those silos into cars in Europe and get it out to the ocean and get it across the world. 기름값 잡기에도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권 문제로 대립해 왔는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미국 정유사에도 생산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떼돈을 벌고 있다며 압박성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Oil companies, they have oil refineries, they have responsibility too. What they have been doing is taking advantage of the war. And as I showed earlier, they have tripled their income.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도 정유사를 겨냥한 징벌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활을 건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통제할 근본 처방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른바 비대칭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군사용 드론의 자체 개발에도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어제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오는 8월 남서부 자이현에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드론은 물론 스팅어 미사일, 제블린 등 이른바 비대칭 무기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이런 무기의 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SSG 최정이 KBO 리그 사상 처음으로 1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통산 413개 홈런으로 이 부문 1위 이승엽의 기록을 54개 차로 추격 중입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SSG의 홈런 공장장 최정의 방망이가 초구부터 힘차게 돌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타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최정 선수가 KBO 역대 최초 1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전인 미담의 고지에 쓱 랜딩합니다. 덤덤한 표정의 최정보다 이 홈런의 의미를 잘 아는 더가웃의 동료들이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지난해 이미 1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하며 장종훈, 양준혁의 기록을 뛰어넘었던 최정이 자신의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최정은 개인 통산 홈런에서도 1위 이승엽의 기록에 54개 차로 접근했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36개씩을 치고 있어 이 꾸준함대로라면 6년 FA 계약이 끝나는 2024년까지 이승엽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 달성도 기대할 만합니다. 최근 4년 연속 몸에 맞는 공 부동의 1위, 통산 몸에 맞는 공 300개를 눈앞에 둔 집중 견제 속에서 쓰고 있는 기록 행진이어서 더 의미가 큽니다. 제가 유일하게 목표로 했던 두 자릿수 연속 홈런 기록인데 계속 18년, 19년 몇 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홈런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 부진에 이은 부상 악재를 딛고 일어선 꾸준함의 대명사 최정. 여전히 20대의 열정으로 30대 중반을 보내는 천하장사의 방망이가 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한낮에 29도로 오늘보다 4도나 높겠고요. 경북, 경주는 33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중북부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부터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수도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